1970년대 초 단 며칠 만에 기름값이 4배로 뛰었습니다. 전 세계 주유소 앞엔 차량 행렬이 끝도 없이 이어졌고 어떤 나라는 주유 배급제를 실시해야 했죠. 자동차는 멈춰섰고 공장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유가로 인해 물가는 치솟고 경제는 멈춰버렸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은 단 하나, 바로 석유였습니다. 세계 경제를 뒤흔든 두 번의 충격, 1차와 2차 오일 쇼크. 이건 단순한 유가 상승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중동에서 시작된 정치적 갈등이 어떻게 전 세계 경제를 마비시킬 수 있는지를 모든 나라가 뼈저리게 실감한 순간이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세계를 강타했던 오일 쇼크의 전말과 그 여파로 흔들린 세계 경제의 흐름을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973년 10월 중동에서 하나의 전쟁이 발발합니다. 바로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욤키푸르 전쟁이죠. 이 사건은 처음에는 단순한 국지적 충돌처럼 보였지만 곧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도화선이 됩니다. 전쟁이 벌어지자 아랍 산유국들은 강력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스라엘을 지지한 미국과 서방 국가들에 대해 석유 수출을 중단하고 동시에 유가를 대폭 인상한 것이죠. 이때부터 갑자기 석유가 무기가 된 겁니다. 당시 세계 석유의 60% 이상을 아랍 국가들이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파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기름값은 순식간에 4배 넘게 뛰었고 각국의 경제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물가가 폭등하고 생산은 줄었으며 실업자가 급증했습니다. 특히 석유에 의존하던 선진국들은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렸죠. 연료가 부족해 난방을 줄이고 차량 속도를 제한하며 거리엔 기름 절약 포스터가 붙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를 경제학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시작이라고 부릅니다. 경제 성장은 멈췄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는 모순된 상황이었죠. 이전까지는 물가가 오르면 경제도 같이 성장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이 현상은 경제학자들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오일 쇼크는 단순히 유가가 오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에너지 구조를 다시 설계하게 만들었고 자원 외교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계기가 되었죠. 한국 역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은 수출 중심 산업 구조를 막 형성하던 시기였기에 유가 상승은 치명적이었어요. 정부는 석유 소비 절감 운동을 벌이고 일요일 차량 운행 금지 같은 정책을 도입하면서 위기를 넘기려 했습니다. 1차 오일 쇼크는 명확히 말해줍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아도 세계와 연결된 이상 절대 안전지대는 없다는 것을요. 1979년 1차 오일 쇼크의 여진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이란에서 시작된 정치 격변이었습니다. 이슬람 혁명으로 팔레비 국왕이 축출되고 호메이니가 집권하면서 이란 내 정세가 급격히 흔들렸죠. 이란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석유 수출국 중 하나였기에 혼란이 시작되자 국제 석유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최대 수출국이었던 이란에서 석유 생산이 중단되고 수출이 줄어들면서 유가는 다시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더해 1980년에는 이란과 이라크가 전면전을 벌이게 되면서 페르시아만 일대의 석유 수송로마저 위협받습니다. 이 두 나라는 모두 산유국이었기 때문에 전쟁은 곧 글로벌 에너지 공급 위기를 의미했죠. 결과적으로 유가는 또 한 번 2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은 1차 쇼크 때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이미 상처받은 경제에 다시 충격이 가해지면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반복됐죠. 특히 이번에는 금융 시스템까지 흔들렸습니다. 금리 인상, 부동산 붕괴, 대출 축소가 이어지며 미국에서는 볼커 쇼크라 불리는 초고금리 정책이 도입되었고 그 여파는 수년간 지속됐습니다. 한국 역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중화학공업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었는데 갑작스러운 유가 상승으로 생산비가 급격히 뛰었고 무역 수지는 악화됐습니다. 이로 인해 외채 의존도가 높아지고 이후 1980년대 초반 위기의 씨앗이 되죠. 2차 오일 쇼크는 단순한 유가 상승을 넘어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과 국제 정치의 불확실성이 경제에 어떤 위험을 가져오는지를 다시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1차와 2차 오일 쇼크는 전 세계가 에너지 위기라는 개념을 뼈저리게 느끼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각국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대응했죠. 먼저 미국은 전략 비축유 제도를 강화하며 다시는 석유 수입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자동차 연비 기준을 법제화하고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벌였으며 석탄과 원자력 같은 다른 에너지원 개발에 적극 나섭니다. 유럽 국가들 역시 에너지 수입 다변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들은 오펙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북해 유전 개발에 뛰어들었고 태양광과 풍력 등 대체 에너지 기술에 초기 투자를 시작했죠. 이 시기를 계기로 유럽은 지속가능한 에너지라는 개념을 정립하게 됩니다. 일본은 그야말로 탈석유 국가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기술 중심의 저소비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덕분에 일본은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경제력을 더욱 강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땠을까요?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중화공업화를 추진하던 우리는 유가 폭등에 큰 타격을 입습니다.
원유 수입 비용이 급증하면서 무역 수지가 급속히 악화됐고 외화 부족이 심각해졌죠.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국가적 캠페인으로 내세워 텔레비전 방송 단축, 거리 조명 제한, 일요일 차량 통제 등의 조치를 도입합니다. 그리고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자원 외교도 활발히 전개하며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에 힘을 쏟았죠. 이 경험은 한국에게도 강력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외부 자원에 너무 의존하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위기를 넘기기 위해 얼마나 유연한 정책과 민간의 참여가 중요한지를 말이죠. 1차와 2차 오일 쇼크는 단순한 유가 상승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 사건들은 자원이 어떻게 정치적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줬고 세계 경제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일깨워줬죠. 그로 인해 각국은 에너지 자립, 자원 외교, 대체 에너지 개발에 눈을 뜨게 되었고 한국 역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그 경험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에너지 정책과 국제 전략이 더 단단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시 에너지 불안정성과 국제 정세의 긴장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1970년대의 오일 쇼크가 남긴 교훈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